네, 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격 김과장, 김준호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오늘 두 분이 흑백 대전 하고 나오신 겁니까? 그러네요. 마스크부터 옷까지 흑과 백으로 딱 나누셨어요.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까맣습니다. 아니, 정말 무슨 짜고 나오신 것처럼. 오목 두는 것 같으네요. 예. 저는 중간에 검은색도 흰색도 아닌 걸로 중간에서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오늘 오전에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랐는데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 종일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다음 주 화요일 14일 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사망 전날은 비서에게 사직서 남기고 퇴근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죠. 네, 사실 신변을 다 정리를 하고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라 뭐 유서가 발견됐고 아마 이제 스스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뭐 당시에 갖고 있던 뭐 휴대전화 등등은 포렌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으로 재직 시에 대장동 사업에 뭐 편의를 봐줬다 기타 등등의 어떤 혐의로 상당히 검찰에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녹취록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그 당시에 또 사장을 빨리 이 사퇴하도록 종용하는 듯한 그런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여러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중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었고 보통 신병인이 이제 구속될 수 있을지 없을지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심리적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 같은 경우에 이제 새벽 2시 정도에 자택에서 나왔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죠. 새벽 한 4시 정도에 가족들에게 뭔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사하는 듯한 이야기를 이제 뭐 문자 같은 걸로 남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혐의 자체는 2014년에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이제 2억 원 정도를 받았다라는 건데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 이제 뇌물을 공유한 자라서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도가했고 뇌물을 수수한 분들은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공여자가 좀 진술하기가 용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그 황무성 사장 사퇴 압박건 관련해서는 그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이 진실한지 아닌지 사실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 적어도 이 뇌물 부분 관련해서는 좀 비교적 혐의가 뚜렷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나올 개연성이 좀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한기 본부장 고인은 검찰과 언론이 날 죽이려 한다. 반론 기회도 없이 피의 사실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 이제 내 사회생활이 끝났다. 부패 인사가 돼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측근들에게 했다고는 합니다. 이게 보니까 한강유역 환경청을 상대로 해서 아마도 뭐 동식물을 보호해야 될 게 뭐가 있었나 봐요. 네. 아마도 그 대장동 그 사업 부지에 그거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유한기 본부장이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던 네. 게 아니냐라는 게 영장 청구의 요지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황무성 사장과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영장에 그 기재가 안 됐고 그리고 뭐 고인의 죽음을 두고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조금 좀 저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언론에서는 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뭐 이런 식의 네. 분석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이게 왜 해주시죠.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효 문제가 있는 뇌물이 영장 청구서에는 적시가 됐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2억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 이게 어떤 돈의 흐름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이 대장동 사업의 일당 특히 뭐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인 것 같은데 이게 진술에만 조금 의존해서 수사가 벌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부분만 또 담기게 됐고 지금 또 하나의 연결고리는 배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돌아가신 분이 대장동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개발공사 개발본부장직에 있었고 그래서 대상자 선정하는 데도 관여했고 컨소시엄 2차 과정에서는 평가를
개발을 주도하기도 했고 그래서 또 뭐 공모지침에 개발 이익 환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간으로부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삭제됐는데 거기에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뭐 의혹 등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는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 같진 않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배임으로 의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건데 지금 사실 대장동과 관련해서 유동규, 남욱, 뭐 김만배 다 지금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가장 큰 혐의는 뇌물과 배임인데 배임이 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유한기 전 본부장 아니었겠느냐라는 게 검찰의 시선이어서 배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수사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 점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좀 뭐 고인의 주장도 있고 네. 이제 좀 이야기하기 좀 이제 반론권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저희가 예.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뭐랄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본인은 나름 또 대장동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그 평가 때문에 포천시 그렇죠. 도시개발공사 그쵸. 사장으로 가 계세요. 네. 그렇죠. 예. 대장동 잘했다. 또 그렇죠. 포천에서도 한번 해보자 해서 가 계셨거든요. 그걸 어필해서 이제 포천에서 그 공단이었던 걸 이제 도시개발공사로 만들어 가지고 초대 사장으로 취임을 한 경우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는 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 보통 뭔가 정말 뭐 소설이라고 하면 또 문단을 제가 비하하는 발언이니까 네. 가상적 시나리오를 이제 쓰시는 분들이 보면 몸통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실무 책임자가 있는데 보통 실무 책임자가 모두 덮어쓰고 감옥에 간다. 보통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U2라고 불렸다지만 그럼 U1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넘버 그렇죠. 원도 아니었던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오랫동안 이런 업에 있다가 이제 뭔가 압박감을 느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죠. 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검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 그 피의자로 지목당한 분들의 뭐 마음가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저희가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일정 부분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는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 자체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된 이합 집산이 단일한 시나리오와 한 명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기획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어떤 부분이 사라진다고 해서 어떤 분이 갑자기 이렇게 작고하셨다고 해가지고 뭐 드러날 게 안 드러났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전체 총체적인 면모를 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보는 게 사실 전 더 정확할 것 같거든요. 최근에 문제된 라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는 게 사실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워낙 이게 사업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 사람이 그림을 그려서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결과적으로 어디 깔때기로 돈이 흘러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 사업의 규모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맞습니다. 예. 그런 서로의 다양한 욕망이 부딪히면서 그게 얽히고 설킨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정치권에서는 결국 특검하자. 모든 사람이 오늘은 뭐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은 아니었네요. 이재명 후보, 네. 그다음에 정의당 전부 다 특검하자 그래요. 네. 될까요? 저는 정치권에서 이미 뭐 실기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이게 실기했다는 건 사실 대선 시계와 관련했을 때 많이 이제 시간이 나오는 지체됐다라는 건데 지금 당장 야당 대표가 이것 봐라 이 몸통을 안 건드리니까 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배임의 사실상 머리 아니냐라고 지목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이 국면이 본인한테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못할 겁니다. 지금 당장 언론에서도 의혹 제기를 하는 게 그렇다면 더 윗선으로 향하는 게 뭔가 누군가의 죽음으로 막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그냥 낱낱하게 밝히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됐고 그렇다면 상대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당시 대장동과 관련한 또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수사 2011년도에 이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키고서는 10억 원을 수령한 사람이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참고인인데 선임을 했고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들여다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전격 합의 가능성도 특검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선 시계와 놓고 보면 실기했을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에 있어서는 검찰이 충분히 흑과 백을
흑과 백을 정확하게 갈라주지 못해서 사건의 실체를 가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특검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지금 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특검 논의에 있어서의 그 부산 그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 부분을 특검 범위에 포함시키지 말자라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할 것이고 그렇죠.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보통은 이 특검 범위가 결정되거든요. 법사위에서 결정되는 경우는 좀처럼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 해놓고 왜 안 하냐라고 그 국민의힘이 자기 법안 올려놓고 왜 민주당에서 이거 그 심리 안 해요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액션이죠. 네, 정치적 그렇죠. 액션. 그런 건 네. 약간 페이크 모션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검이 수용하되 그 논의를 최대한 길게 끌어서 출범 시기를 늦추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도 정무적 판단과 계산이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특검은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사팀으로도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출범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고 보여지긴 하고요. 네네. 그 범위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그래도 연내에는 어떻게 좀 일단락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거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 정치적으로는 실기했고 합의가 쉽지 않으나 대선 시기와 놓고 봐서는 근데 사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뭐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정도로. 예. 자,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후보 그 검찰총장 시기에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이게 좀 어려워요. 네. 예. 법률가들이야 그랬구나라고 하겠지만 일반 우리 당벌소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도대체 어떤 판결이 있었다는 건지 한번 먼저 팩트를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작년 11월 달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법무부가 여러 사유로 뭐 기억하시겠지만 언론사 사주를 부적절하게 접촉을 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를 사찰하고 채널A 사건을 감찰을 무마하려 했다 등등의 사유로 이 처분을 내리는데 그 처분이 2개월 정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이 두 가지 처분을 했던 건데요. 이 2개월 이 총장을 직무를 정지한다라는 2개월 처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요. 1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징계한 것에 대해서 징계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패소를 했죠. 왜냐하면 징계는 정당했다. 정당하다. 2개월. 오히려 가벼웠다라는 네. 게 행정소송재판부의 판단이었고 네. 그리고 2개월 처분과 별도로 왜냐하면 이 징계를 내리니까 검찰총장직은 일단 정지를 해야 된다. 직무를 중단해라라는 처분과 관련해서 별도로 또 다퉜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 판단이 이게 검찰총장직을 집행을 정지하는 부분은 지금 검찰총장이 아니잖아요. 현직. 네네. 그렇다면 이 직무의 어떤 수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다투는 거는 이미 검찰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툴 아무런 법률적인 실익이 없다. 라고 해서 이건 소송의 요건이 안 된다.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각하. 그러니까 기각은 패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각하는 아예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윤석열 후보가 정당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받았다기보다는 현재 신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려놓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결정이 나기 전에라도 당신은 검찰총장으로서 계속 일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징계를 의결을 한 거죠. 이게 네. 되게 쉽게 얘기하면 사실 이게 본질이 검찰총장 나와서 되게 어렵게 보시는데 노동 사건에서도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대기 발령을 내요.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대기 발령. 그러고 나서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제 소송을 걸 수가 있죠. 이제 노동위원회 갈 수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법원에 바로 가야 되죠. 네. 그러면 보통은 대기 발령 해놓고 그 다음에 징계를 후순위에 이제 뭐 내리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던 대기 발령은 해제된 거기 때문에 보통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처리를 합니다. 네.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판결인 거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윤석열 후보는 왜 이거를 소추혈을 안 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각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변호인이 있으니까 더 잘 알았겠죠. 예.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본인도 검찰총장 그렇죠. 출신이기도 하고 또 변호인도 있고 하는데 이거 각하 판결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근데 왜 이 소를 유지했느냐?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해가 안 가요? 난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게 뭐 정무적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무적인 판단이에요. 제가 보기엔 법률상의 판단이 아니에요. 저는 검찰적인 판단 같다는 생각이 검찰적인 판단. 이게 무슨 왜? 말씀이냐면 예, 예. 구속영장 나오면 거의 대부분 유죄입니다. 불구속 나온다고 무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언론이 그렇게 몰아갈 때가 가끔 있어서 곤란한데 집행정지를 이건 2번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집행정지 받아줬다고 해가지고 다 본안에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다 죄가 없는 건 아니다. 네, 그런 것처럼. 설명이죠. 근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구속영장 나왔으면 유죄되는 겁니다. 집행정지 나왔으니까 본소도 이기지 않을까, 본안도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안이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너무 형사사건의 시선으로 행정사건을 바라본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선회하면 이 정도의 착각을 당사자가 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난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의 명분이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정부가 자기를 쫓아낸 거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쫓아낸 거다라고 하는 그 정치 시작에 정치의 첫걸음을 뗀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재판을 뺄 수가 없었던 거죠. 스스로 철회할 수는 최소한 없었다. 네, 스스로 철회할 수는 없었던 거죠. 아, 이해가 되네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판사 이 보도 자료 뭐 판결문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를 보면 말하자면 이 직무집행 정지가 원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직무집행 정지가 검찰총장 임기제의 정신을 훼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각하 판결하면서 저는 재판부가 이것까지 얘기 안 해도 될 텐데 무슨 소리냐. 검찰총장 임기제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이 아니었다. 그때 직무집행 네. 정지를 했던 게 굳이 설명을 합니다. 네. 또 징계도 이미 1심 판결에서 2개월 징계 결정됐고 네. 나머지 징계 사유가 별게 없었다고 나머지 인정되지 않은 징계 사유가 한 2개 있었는데 징계 사유 2개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집행정지가 위법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좀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 내재적으로 접근에 들어가 보면 내재적 접근법. 예. 그 당시 시점에서 정치를 하는 게 명명백백하다고 보던 보수 쪽 진영에서는 네. 뭐하러 이렇게 하냐 그냥 그 징계 청구됐을 때 사표 던지고 나오는 게 맞다.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집행정지나 이런 거 했을 때 결과를 알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약간 멈칫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당장에 쓸 수 있었던 절충적 형태였던 집행정지 신청하고 소송 들어가는 방식으로 약간 가르마를 탔다고 보통 얘기하는 속어입니다만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치에 뛰어들어도 돼 말아야 대한 계산이 아직 안 선 거죠. 계산이 섰다면 그 당시에 아예 징계 청구가 됐을 때 아예 그냥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게 더 오히려 명분을 찾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내재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소를 유지하는 정치적 속셈 또는 정치적인 목적에 대해서 너 정치적으로 이 소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 말하자면 각주를 재판부에서 달아줬다라는 생각을 이 결정문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겠습니다만 오늘 판결 보도자료 보면 왜 이런 각주를 달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각하면 이렇게 길게 안 쓸 쓰셔도 필요가 되거든요. 없죠. 사실 근데 그건 안 된다는 정말 거니까. 재밌는 일은 네. 이제 윤석열 이제 그 여주지청장 시절이었나요? 그때 네. 이제 뭐 이제 댓글 사건에서 징계 받았죠. 네, 그때도. 그때도 이제 윗선에서 개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실 없다고 되면서 그냥 징계를 받고 이제 한직으로 징계받고 밀려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징계를 2번 받은 검사는 제가 좀처럼 이렇게 보지 못하겠는데. 그렇긴 하네요. 네, 그래서 재범이 되는 굉장히 좀 이채로운 경우 같습니다. 네, 징계 재범. 네. 자,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다른 이게 이제 본안 소송이 있죠. 정직 2개월 징계 유지하라는 지난 10월 판결도 불복해서 항소하고 있고 최종 판단이 생각보다 빨리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윤석열 후보 이 정치를 결단하게 된 게 이런 법무부 추미애 전 장관의 탄압,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압박 때문이었다라는 그게 본인의 정치 선언의 가장 큰 근간 아니겠습니까? 네네. 명분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징계가
법률적으로 타당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결론은 법원의 입장은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있었지만 최소한 채널A 사건과 그리고 판사 사찰과 관련해서는 이 위법성이 대단히 중대하다라는 게 행정소송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고 네. 그것과 관련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1심에서 워낙에 오랫동안 다퉈서 이런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다시 하거나 뭐 이럴 필요성이 그렇죠. 특별히 없는 이상 1심에서 다 축적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항소심 결론이 상당히 빨리 나는데 저는 그게 1심과 크게 다르게 날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게 또 공수처 수사랑도 물려 있지 않겠습니까? 네, 판사 사찰과 판사 사찰. 관련해서는. 예. 그렇다면 그 수사에도 어쨌든 속도는 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소심은 3월 9일 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법원 최종 판결은 그때까지 3월 9일 전에 나오기는 어렵겠죠. 그럴 것 예. 같습니다. 근데 한 2달 미루는 거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3월 9일 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실 거고 네. 지금 법무부에서는 빠르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변호사 세웠다가 바로 사임계 내고 일단 새로 내고 뭐 이러면 한 달 미루니까요. 네, 그런 법 기술이 있습니다. 단골손님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호, 장윤미 두 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